인간이 조준하지 않아도, 인간이 날리지 않아도, 심지어 GPS 신호가 완전히 차단된 전장 한복판에서도 그 드론은 스스로 날아가 목표물을 정확히 격추합니다. 이게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미하일 페도로프가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AI 드론이 자율적으로 러시아 해란 드론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고 이 요격 프로세스 전체의 95%가 자동화됐다고요. 오퍼레이터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특수 프로그램 화면에서 표적을 선택하고 공격 버튼 딱 한 번 누르는 겁니다. 그 이유는 AI가 전부 합니다. 드론을 유도하고 근접하면서 표적을 인식하고 조준하고 격추합니다. 인간은 처음과 끝에만 있어요. 중간 과정 전체를 기계가 대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크라이나 드론 기술 뉴스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 스펙 나열도 전황 요약도 아니에요. 이건 전쟁의 방법론 자체가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한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의 끝까지 오늘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류 언론은 이 소식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우크라이나 드론 격추 성공, 한 줄로 처리합니다. 이게 무슨 기술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게 전쟁에 뭘 의미하는지는 안 봐요. 숫자 뒤에 뭐가 있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오늘은 그 숫자 뒤에 있는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개의 층으로 나눠서 볼 겁니다. 하늘, 땅,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 던지는 질문, 이 순서로 가겠습니다. 먼저 하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방공 미사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은 프레야입니다. 우크라이나판 패트리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사 파이어포인트의 기술이사일이나 테레그가 최근 직접 밝혔는데요. FP-7X 미사일이 최근 테스트에서 발사 이후 비행 중에도 경로를 스스로 수정하는 완전 기동형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 패트리엇도 일정 수준의 기동이 가능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으로 그 수준에 도달했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사양을 보면 속도 초속일 0에서 2.0m, 길이 7.25m, 동체 직경 0.5, 3m, 복합재료 구조로 무게와 비용을 동시에 줄였어요. 흥미로운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 일부 부품을 분홍색으로 칠했다고 해요. 이전에 FPO 플라밍고 미사일도 같은 분홍색이어서 이름이 플라밍고가 됐거든요. 개발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입니다. 양산 목표는 2025년 8월, 완제 미사일은 2027년 배치 예정이고 레이더와 탐지 시스템, 통제 장비는 유럽 파트너에서 조달받는 구조입니다. 근데 진짜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비용이에요. 패트리엇, PAC, 3미사일 한 발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380만 달러입니다. 거기다 통상 탄도탄 하나를 잡는데 2발에서 3발을 써야 해요. 실질 비용으로 계산하면 요격 한 번에 0만 달러가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럼 프레야 목표가는요, 한 발에 100만 달러 미만입니다. 10분의 1이에요. 패트리엇 한 발 살 돈으로 프레야 4발, 프레야 목표가로 맞추면 10발 가까이 됩니다. 러시아는 이 계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수십 년간 해군 전략가들은 항공모함 숫자만 세고 앉아 있었습니다. 철갑을 두른 거함 대거함의 싸움이 바다의 법칙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잠수함 한 척이 등장했을 때 그 계산 전체가 틀렸다는 게 드러났죠. 비용 비대칭이 전략 판도를 통째로 뒤엎은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방공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게 정확히 그겁니다. 값비싼 무기 체계를 값비싼 무기로 받아치는 구도를 깨는 것, 그게 이 싸움의 본질입니다. 젤렌스키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자국 탄도미사일 개발이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고 공개했어요. 현재 400개가 넘는 기업이 드론과 미사일, 각종 공격 수단을 생산하고 있고 일부 생산 시설은 이미 국외로 이전했습니다.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서방이 그동안 러시아 영토 내 타격을 제한해 왔는데 우크라이나가 자기 미사일을 가지게 되면 그 제한이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외부 허가 없이도 타격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게 되는 거니까요. 모스크바가 3년 넘게 누려온 미사일 테러 독점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미사일이
전선에 배치되기도 전에 하늘에서는 이미 훨씬 더 급진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매일 수백 개의 드론을 쏟아붓는 데는 전략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물량으로 방어망을 뚫겠다는 소모전 전술이었죠. 공격 측이 드론을 대량으로 계속 쏘면 방어 측은 비싼 미사일을 계속 써야 합니다. 경제 논리가 방어 측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구조예요. 이 계산이 전쟁 초반 3년을 지배했습니다. 그 전술이 지금 개판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드론을 인간 없이 그것도 훨씬 싼 비용으로 받아치기 시작했으니까요. 공격 방어 비용 비율이 바뀌는 순간 전략판도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쯤 되면 물어봐야 합니다. 전쟁에서 인간의 판단 자체가 병목이 되는 시대가 온 걸까요? 러시아가 초당 단위로 드론을 날리는데 인간 오퍼레이터가 표적을 확인하고 조준하고 발사 결정을 내리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AI 자율화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이유입니다. 브레이브 소속 오딘 팀이 개발한 시스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자동화한 게 요격 프로세스의 95%입니다. 이 작동 방식을 하나씩 보면 이렇습니다. 요격 드론이 레이더 필드와 실시간으로 통합됩니다. 공중에서 표적이 탐지되면 데이터가 즉시 들어와요. 오퍼레이터는 프로그램 화면에서 표적을 고르고 공격 명령을 냅니다. 그 한 번의 클릭 이후로는 시스템이 스스로 드론을 유도하고 근접시 AI가 표적을 인식하고 조준에 격추합니다. 중요한 건 언제든 공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종 결정권은 인간에게 있어요. 이미 하르키우 지역에서 실전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한 명의 오퍼레이터가 동시에 여러 표적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러시아가 대규모 포화 공격을 퍼부을수록 이 자동화 시스템의 경제적 우위는 더 커집니다. 리타브라 유격 드론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동 표적 유도 기능을 갖춘 드론입니다. 최고 속도 시속 350km, 운용고도 9km, 사거리 40km,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원격 조종이 가능한 모듈까지 탑재됐어요. 오퍼레이터가 요격이 일어나는 지점 근처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전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조종합니다. 공중 표적뿐만 아니라 지상 표적에도 운용 가능합니다. 방공 역할과 지상 공격 역할을 하나의 드론이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구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일 플랫폼이 다중 역할을 하게 되면 운용 비용과 훈련 비용이 동시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군사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여기서도 작동합니다. 이제 GPS 얘기를 해야 합니다. 오시리스 모듈입니다. 유럽에서 개발한 항법 시스템인데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누적3 0km 이상 비행을 완료했습니다. GPS 없이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가 비행 중에 지형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촬영합니다. 그 이미지를 사전 저장된 위성 지도와 비교해요. 이 비교 결과로 현재 위치를 계산하고 다음 방향을 잡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서 기억으로 길을 찾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드론 자체가 지도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GPS 위성이 없어도 되고 GPS 신호가 방해를 받아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러시아가 전자전 제밍으로 GPS를 아무리 틀어막아도 이 드론은 날아갑니다. 제조사는 이 모듈이 기존 상업용 드론의 능력을 현대 순항 미사일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배달 서비스보다 정확하게 GPS도 없이 날아갑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기술이 확산되면 전자전 우위가 훨씬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누가 봐도 알잖아요. 거북선이 처음 나타났을 때 일본 수군은 적에 같은 배가 맞나 싶었다고 하죠. 지금 러시아 드론 전술 담당자들이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을 겁니다. 자기네가 수천 개를 퍼붓는 드론을 인간도 없이 잡아내는 시스템 앞에서요.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류 보도가 드론 격추 성공한 줄로 처리하는 숫자 뒤에 전쟁의 방법론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는 걸. 비용 비대칭, 자율화, GPS, 독립, 이 세 가지가 실전에서 동시에 검증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만이 아닙니다. 땅 위에서도 같은 구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정말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드론이 하늘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 지상에서는 전혀 다른 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하늘에서 날아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땅에서 기어오는 것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제6계단 지상 로봇 얘기입니다. 지금 전선 보급 물자와 탄약, 식량을 기계가 운반합니다. 드론도 접근 못하고 병사도 들어가기 힘든 구역까지 지상 로봇이 뚫고 들어가요. 현장에서 직접 나온 말이 이렇습니다. 보급품을 적재하고 잠금 걸고 출발시킵니다. 그게 다예요. 부상병 후송도 합니다. 로봇에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를 달아서 지휘소와 부상병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했어요. 30번 이상 임무를 완료한 로봇 시스템도 있다고 현장 오퍼레이터가 밝혔습니다. 물자 보급이 이미 로봇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한 병사의 말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이건 기계입니다. 망가지면 고치고 다시 씁니다. 공격 모듈도 개발됐습니다. 대구경 기관총을 탑재한 로봇이 추주간 매복하면서 러시아 병력을 기다립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머신 비전이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해요. 오퍼레이터가 결정하는 건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뿐입니다. AI가 탐지하고 추적하고 조준하는 과정까지는 자동이에요. 하늘의 드론 요격과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인간은 최종 결정만 합니다. 목표는 올해 안에 전선 보병의 3분의 1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제3군단이 세운 계획이에요. 실험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이에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정면에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기계가 오는 겁니다. 그것도 멈추지 않는 기계가요. 그리고 이건 한 방향 게임이 아닙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지상 로봇을 사냥하기 위해 드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잡는 AI도 만들고 AI가 모는 로봇도 만들었더니 이제 러시아 드론이 사람 대신 로봇을 쫓아다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로봇은 수리해서 다시 씁니다. 자충수라는 말이 딱 맞죠. 러시아가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를 겁박하려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그 드론을 AI로 잡고 AI가 조종하는 로봇으로 물자를 나르고 그 로봇을 잡으러 러시아 드론이 다시 날아오는 구조가 됐습니다. 기술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가 이미 시작됐어요. 제갈량이 험지 보급을 해결하기 위해 모구 유마를 만들었다는 얘기 있죠. 나무로 만든 소와 말로 전선에 물자를 댔습니다. 2025년판 모구 유마는 AI 지상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적군이 그 모구 유마를 격파할 방법을 찾느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서방이 계속 지원하면 우크라이나는 버틸 수 있겠지. 맞습니다. 7월 앙카라 네이토 정상회의는 중요합니다. 트럼프도 참석합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나토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될 거라고 했어요. 마르크 리터 사무총장이 회원국들에게 GDP 1.4%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할당하자는 제안을 내놨고 PAC, 3미사일의 유럽 내라이선스 생산 협상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젤렌스키는 직접 대표단을 이끌고 앙카라에 갑니다. 에코노미스트가 정리한 대로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필요로 하는 것만큼 우크라이나도 유럽을 필요로 합니다. 지원은 자선이 아니라 자기 방어라고요. 덴마크 총리 프레데릭센은 이 지원이 이어지는 한 우크라이나는 버틴다고 했습니다. 그 지원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지원이 끊기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닙니다. 지원이 있어도 기술 주권이 없으면 결국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전자전으로 우크라이나 드론을 유럽 영토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직접 공개한 내용이에요. 에스토니아, 핀란드, 루마니아, 몰도바에 실제로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 사건들이 러시아 전자전 시스템 때문이라고 밝혔고 일부는 러시아 드론이 직접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러시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게 우크라이나 드론이다, 우리를 공격했다, 이 서사를 유럽 내에 심어서 우크라이나 지원 여론을 분열시키겠다는 겁니다. 젤렌스키 본인이 직접 말했어요. 공포를 심고 유럽을 분열시키고 핀란드와 발트 3국을 흔들려는 것, 그게 전략이라고요. 에스토니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우리 국민이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해야 할 상황이에요. 그게 냉정함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발언이 이 시점에 나온 게 정말 우연일까요? 우크라이나는 이미 중동 국가들의 전문가 팀을 보내서 드론 방어를 훈련시켰고 검증했습니다. 이제 같은 모델을 유럽에 적용하겠다고 해요.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문 지식을 유럽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직접 말했고, 덴마크 총리 프레드릭센은 우크라이나 방산을 유럽 방산 생태계에 통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핀란드 대통령 스투브는 EU가 40개국까지 확장될 수 있다며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아이슬란드를 거론했어요. 에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필요로 하는 것만큼 우크라이나도 유럽을 필요로 한다. 지원은 자선이 아니라 유럽의 자기 방어라고요.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만큼 유럽이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러시아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의 탱크 숫자가 아닙니다. AI 요격 드론, GPS 독립 항법 모듈, 자동화된 지상 로봇 물류 시스템. 이 기술 생태계 전체가 네이토에 이식되는 것, 그게 진짜 두려운 겁니다. 유럽 27개국이 이 기술을 공유하고 운용하는 순간 러시아의 군사 계산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드론을 유럽 영토로 유도하는 거고, 그래서 분열 서사를 만드는 거예요. 기술 이식을 막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하나의 공통 논리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건 단순히 용감한 나라라는 게 아닙니다. 기술 주권이 없으면 국가 생존이 없다. 이 공식을 전쟁으로, 숫자로, 사양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조를 보세요. 패트리엇을 살 돈이 없으면 프레아를 만든다. GPS가 막히면 카메라 항법으로 날린다. 병사가 죽으면 로봇을 보낸다. 이건 대체제를 찾는 게 아닙니다. 외부 의존 구조를 통째로 해체하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조건이 기술 주권을 강제로 만들어낸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기술 뉴스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국방 담당자들의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는 단지 우크라이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도 똑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KAMD가 패트리엇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동안 우리의 프레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방산 수출 1위를 달성했다고 좋아하는 동안 정작 우리 영공을 지키는 요격 미사일 상당수는 여전히 수입산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 것과 우리 하늘을 지키는 것이 다른 구조예요. 이 역설이 지금 한국 방산 정책의 핵심 모순입니다. 수출은 하는데 자기 방어는 수입으로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방산 국산화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방향이에요. 기술 주권 없이는 언제나 협상 테이블에서 약자가 됩니다. 미사일을 사주는 나라가 조건을 붙이면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할 때 우리가 자체 요격 미사일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그 협상의 무게 자체를 바꿉니다. 이 순신 장군이 조선 조정의 지원이 끊겼을 때 현지에서 자원을 직접 모아 전선을 유지했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는 상황에서 자립이 전략이 된 순간이었어요. 백의종군을 하면서도 싸웠고 그 자립이 결국 나라를 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라이선스 협상 테이블에 앉아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직접 만든 겁니다. 패트리엇 특허 걱정할 시간에 프레아를 설계했고 GPS 신호 복원 기다릴 시간에 오시리스를 붙였고 인력 부족을 한탄할 시간에 지상 로봇을 굴렸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협상할 시간이 없었을 뿐이죠. 그 없는 시간 속에서 기술 주권을 만들어냈습니다.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죠. 쓸개를 핥으며 힘을 키운 자가 결국 반전을 이룬다는 겁니다. 2025년 우크라이나는 그걸 드론과 로봇과 AI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전의 교훈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이미 발송됐습니다. 오프닝에서 물었습니다. 인간이 조준하지 않아도 격추되는 드론이 영화 이야기냐고.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이건 2025년 우크라이나의 현실입니다. 프레아는 비용 비대칭으로 방공의 경제학을 뒤집고 오딘 시스템은 95% 자동화로 요격의 속도를 인간 반응 속도 위로 끌어올렸으며 오시리스는 GPS 없이 0km를 날았고 지상 로봇은 병사 대신 30번 이상 전선을 오갔습니다. 이게 다 지금 이 시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전쟁이 이 현실을 만든 게 아니에요. 전쟁이 드러낸 겁니다. 기술 주권이 없는 나라는 언제든 협상 테이블에서 약자가 된다는 것을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주류 보도가 드론 격추 성공한 줄로 처리하는 숫자 뒤에 뭐가 있는지.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이 흐름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미국 라이선스 협상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답이 향후 10년 한국 방위 산업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질문을 더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그 분석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